김성환의 시사야.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무시무시한 폭발을 일으키는 화약이 당초 약으로 쓰였다는 사실 아십니까? 더욱 놀라운 건 화약을 인간과 동물의 분뇨에서 추출해 만들었다는 건데요. 흔적 역사, 오늘은 화약을 비롯해 조선 무기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이기환 히스토리텔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말씀하실 주제가 뭐 네. 이걸 이제 계기로 해서 생각을 하셨다는데 국립진주박물관에서 조선무기 특별전을 열고 있다 그러나요? 그렇습니다. 3월 22일까지 화력조선을 주제로 해서 조선의 무기가 이제 총 출동하는 조선무기 특별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네. 국립진주박물관은 전국 박물관 가운데 제가 볼 때는 손꼽히는 박물관이에요. 왜냐하면 임진왜란 특성화 박물관을 표방하고 있어서 그런지 임진왜란 관련 공부를 하시려면 되게 여기 가면 일목요연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 가족여행을 이제 남쪽 지방으로 하시는 분들 있으면 꼭 한번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진주성 안에 있거든요. 그게 정유재란 중요한 임진왜란 정유재란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는 분이 갔었는데 네. 정말 좋았다 네, 이렇게 또 얘기도 해주시더라고요. 좀 전에 이제 화약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두 가지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화약이 진짜 약재로 쓰인 적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화약에서 약자가 양약자잖아요. 그래서 왜 그렇죠. 그렇군요. 그래서 왜 화약에 약자를 썼나 해서 궁금했잖아요. 근데 진짜 약으로 쓰였다라는 건데 뭐 아시다시피 화약은 9세기에서 10세기 무렵에 중국 송나라 때부터 무기로 활용됐거든요. 네. 근데 이 무기로 화약으로 쓰인 이후에도 계속 약재로도 쓰였다고 합니다. 근데 화약 폭발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약으로 어떻게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화약은 염초라 그래서 초석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질산칼륨이라고 해서 화학식으로는 KNO3인데요. 네. 그 염초 75%하고 숯 15%, 유황 10%를 혼합해서 만드는데요. 이게 도교 사상이 유행하기 시작했던 중국 한나라와 위진남부조 시대에 이른바 연단술의 하나로 사용됐다라고 하는데 연단술이라는 게 뭐냐면 이 금단이라고 해서 광물로 만든 약이 있어요. 그걸 조제하고 복용하는 신선도술인데 이런 약재를 먹으면 불로 불사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약재로 쓰이는 광물을 팔석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8가지 이 광물 중에서도 화약의 재료인 염초 즉 초석하고 유황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일종의 돌가루잖아요. 그렇죠. 어찌 보면 예. 그걸 어떻게 먹을 생각을 했을까요? 좀 위험하죠. 그러니까 단약을 만들려면 이 재료들을 이제 청동 솥에 넣고 끓여야 했는데요. 네. 근데 그 재료가 화약 재료인 염초와 유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산화제인 염초하고 그다음에 연소 온도를 낮추는 유황도 냄새 맡으면 무지고약하잖아요. 작용 이런 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불꽃이 튈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불꽃놀이를 하다 보면 뭔가 신기하고 재밌어 하지만 뭔가 두려움도 있고 몸도 사람도 다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자연에서 얻은 물질 반응에서 불꽃이 튀는 모습에서 뭔가 경이로움, 두려움, 신비감을 느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런 게 내 몸에 들어가면 내가 원기가 그렇죠. 생기거나 뭔가 확 그 열이 오르면서 에너지를 얻을 수도 있을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네. 근데 이 화학이 무기로 쓰인 이후는 좀 달랐을 것 같거든요. 그래도 아닙니다. 약으로 썼나요? 그래도 약으로 썼는데요. 그래요? 명나라 시대 의서인 본초광목이라고 유명한 책이 있죠. 그거 보면 화약을 장티푸스와 같은 열정 치료제로 쓴다라고 했고 그 유명한 허준 선생도 동의보감에서 본초광목의 내용을 인용을 하면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염초 성분을 포함한 아궁이 속 흙과 지붕 아래 먼지 등이 약재로 쓰인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네. 화약을 약으로 썼다는 것도 신기한데 아궁이 속 흙하고 지붕 아래 먼지는 뭐예요? 이유가 있는데 사실은 약재로 쓰든 무기로 쓰든 화약 재료를 위해서 가장 구하기 어려웠던 것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염초거든요. 네. 근데 숯 같은 목탄은 뭐 자체 수급이 가능했고요. 그다음에 유황은 화산섬이 일본에서 뭔가 수입을 하면 좀 됐기 때문에 그러나 화약 제조를 위해서 75%가량이 드는 염초를 구하기는 어려웠죠. 그럼 염초 성분이 아궁이나 지붕 아래 먼지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염초 성분이 동물에 발효된 그런 분뇨 속에 섞여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인도나 남미 같은 곳에서는 새나 박쥐와 같은 분뇨가 광산처럼 그 지천에 널려 있었다라는 거고 유럽에서는 인분을 쌓아둔 염초밭에서
질산염을 대량 생산을 했는데 그러나 조선에서는 분뇨 광산도 없었고 염초밭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화장실이나 마루밑이나 아궁이나 처마 밑 속에 흙에서 염초 성분을 찾아야 했던 거죠. 참 정말 대단하네요. 그걸 예. 어떻게 알고 그걸 찾아내는가. 그러게요. 그 분뇨에 있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염초가 사실은 질산 칼륨이잖아요. KNO3라고 했는데 예. 이 발효된 생물의 분뇨는 질산염이거든요. 예, NO3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주요연료인데 이 분뇨 질산염과 칼륨이 다량 함유된 재나 석회 이런 거가 섞이고 발효되면 생성이 되는 건데 그래야 이제 염초인 KNO3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얻으려고 조선에서는 취토장이라는 기술자를 두어서 각 지방 곳곳에 먼지와 흙을 긁어 모았다라는 건데 이런 것들에 이제 흙에서는 쥐와 개와 닭 뭐 이런 동물의 분뇨, 재와 석회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네. 이렇게 해서 모아봐야 얼마나 모으겠어요. 이거 다시 또 추출하는 과정을 거쳤을 텐데 양을 아닌 게 많이 했을 아니라 것 사실은 같은데. 그렇게 모은 흙에서 추출한 염초 성분은 사실은 0.8% 이 정도밖에 안 됐다 그래요. 예. 흙에서. 예. 그러니까 늘 염초 부족에 시달린 거죠. 그래서 이 취토하는 사람, 흙을 모으는 사람들이 남의 집에 쳐들어가 갖고 뜬금없이 뭐 마루밑이나 처마밑이나 아궁밑을 막 뒤지느라고 쑥밭을 만들어 놓을 거 아니에요. 민원도 생기고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랬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역관 김진남이라는 분이 네.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자초신방이라는 불과 28쪽짜리 책이 고민을 단번에 해결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근데 이 자초신방이라는 책을 이렇게 몰래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화약제조법이라는 게 사실은 국가 기밀일 거 아니에요. 무기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화약을 개발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통역관을 맡아서 이제 이 김진남이라는 분이 중국을 여러 차례 방문했을 때 중국에서 이제 염초 성분을 구하는 법을 몰래 공부를 계속했는데요. 결국은 염초 구하는 비법이 적힌 이 자초신방이라는 책을 비밀리에 들여와서 갖가지 실험도 해보고 해서 신전자초방이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증보 편찬을 했어요. 그것이 1698년입니다. 네. 그럼 뭐 거기서는 뭐냐면 화약 성분이 섞인 흙을 구하고 다리는 방법을 쓴 책입니다. 스파이였는데요. 예? 스파이요. 스파이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네. 스파이였잖아요. 네, 맞아요. 가서 몰래 갖고 와가지고 예. 우리가 그 기술들을 좀 습득할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어떤 비법으로 염초를 구한다는 겁니까? 사실은 되게 그 콜럼버스 달걀 같아요. 그 비법 자체가. 그런데 예. 무슨 뭐 어떤 비법이냐면 길가에 널려 있는 흙에서 염초의 원료를 찾았다라는 건데요. 그것이 다름 아닌 이제 똥 묻은 흙이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죠. 아니 아까 그 저 처마 밑에 개, 쥐, 닭과 같은 동물 분뇨 거기서 추출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 이걸 왜 가지고 몰랐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 거리에서 이렇게 막 대량으로 그 이렇게 갖고 올 생각은 못했던 거죠. 되게 허무개그 같잖아요, 뭔가. 예. 근데 이제 동서양을 막론하고 18세기에서 19세기까지는 사실은 길가에 똥과 오줌을 마구 버렸다.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는 뭐 네. 네. 서양의 하일의 원조가 중국 네. 뭐 중세 유럽에서 똥천지인 거리를 오가기 위해서 뭐 불가피하게 만든 굽 높은 구두였다라는 예. 것. 이건 정말 너무나도 유명한 일화지 않습니까? 우리 치마도 이렇게 그래서 널찍하게 이제 뭐 큰 치마도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조선에서도 마찬가지인 게 북학파 실학자인 박재가가 뭐라 그랬냐면 서울에서는 똥오줌을 마구 내다버려서 오물물이 짜고 내 다리의 석축가에는 똥이 더덕더덕 말라붙어 있다라고 그 디스를 했거든요. 자체 디스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시대에는 그런 상황이었다.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였다. 박재가가 사실은 중국 신봉자여서 중국어를 배워야 되고 한글을 버리고 뭐 이런 중국 공용론도 하고 그랬거든요. 네, 이 박재가는 그렇죠. 중국을 배워야 된다라고 20번 이상을 말했다라는 네. 분인데 서울을 일종의 똥천지라고 디스를 했지만 사실은 남의 나라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네. 그러나 이 똥천지였던 거리의 흙이 화약 재료였던 거다라는 건데 어쨌거나 김진남이라는 분 덕분에 이제는 남의 집 화장실이라든가 마루 처마밑에 마구 들어가갖고 흙을 긁어낼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거고 길가에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널려 있는 똥과 오줌을 함유한 흙에서 다량의 염초를 성분을 채취할 수 있었다라는 거여서 정조 임금은 이렇게 찬탄합니다. 이제 길가의 흙에서 마음껏 염초를 구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숙종 때 인쇄 반포한 자초신방은 영원히 준수하고 따라야 할 금속과도 같은 헌법 같은 책이다. 이렇게까지 극찬을 합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도 역시 염초를 뽑아내려면은 네. 어떤 제조 방법이라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이제 분녀가 발효된 흙을 이제 잿물과 섞어서 끓인 뒤에 졸여서 생기는 결정을 얻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녀가 발효된 흙과 잿물을 섞어 끓여서 그 속에 함유된 질소 화합물하고 잿속에 포함된 산화칼륨 이런 걸 반응시켜 가지고 KNO3를 이제 얻는 거다라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이제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분뇨가 화약으로 거듭났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뭐 이 화약을 만드는 그 어떤 분투 이런 걸 조선 시대 내내 아주 뭐 굉장히 분투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번 특별전에서는 또 이제 조선의 모든 무기가 총출동을 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제가 보면 조선의 무기에서 가장 특기할 만한 것이 뭐냐라고 할 때는 뭐니 해도 비격진천례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뭐 네. 비격진천례라는 건 1591년에 뭐 전쟁이 일어나기 1년 전인데 과학자인 이장순이라는 분이 발명한 당대 조선의 독창적인 최첨단 무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자체 개발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시간을 조절해서 터진다라는 점에서 시한폭탄이라고 하는데 물론 그 중국에도 이러한 비슷한 폭탄이 있었지만 시한폭탄은 아니었거든요. 그냥 던지는 수류탄 같은. 그러면 떨어지면 이렇게 터지는 예, 이런 그렇죠. 거였다는 그리고 예전에는 거죠? 이렇게 폭발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쇠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폭발의 개념이 생긴 거는 굉장히 나중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뭐 어떻게 보면 서양에서도요. 대포 큰 거 있잖아요. 네. 거기에 놓고 쏘는 포탄은 돌덩어리였어요. 돌덩어리였다는 예. 거죠. 그게 뭐 19세기, 18세기 뭐 이렇게 돼야지 이제 예. 나온다는 건데 이게 목표물까지 날아가서 떨어진 다음에 조금 있다가 폭발하면서 뭔가 천둥 번개와 같은 굉음과 성강 그리고 수많은 쇳조각을 퍼뜨리는 장렬탄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진을 초토화시키는 거여서 이런 무기는 당대에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최첨단 무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런 폭탄은 지금도 쓰고 있으니까요. 원리 그러니까요. 구조는 똑같은 거니까. 이게 근데 일단 원리가 또 간단해요. 간단해요? 이 원리 구조가 뭐냐면 둥그런 무쇠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 이제 폭탄이니까 예. 그 안에 대나무통을 꽂고 예. 그 대나무통 안에 나선형의 홈이 파진 그런 나무를 넣은 다음에 그 나선형 홈에다가 도화선을 이렇게 막 칭칭 감습니다. 네. 10번에서 15번 감는데요. 그리고 이제 다르게 뚫린 그런 구멍 속에 이제 화약과 쇠조각을 막 넣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대포에 장착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비격진천례 도화선 아까 얘기했던 심지에 거기에다가 불을 붙이고 또 대포도 쏴야 되잖아요. 그 그렇죠. 대포에 화약을 또 넣어야 예, 되죠. 도화선에 차례로 불을 붙인 다음에 발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폭탄 안에 이제 설치된 나선형 나무에 가면 도화선이 타들어가면서 그 시간에 따라서 폭발 시간이 조절이 되는 거죠. 그럼 도화선 길이가 길면 좀 오래 있다 터지고 그렇죠. 짧으면은 금방 터지고. 그러니까 이제 10번 감으면 빨리 터지고 15번 감으면 늦게 터지도록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 도화선에 불을 붙인 비격진천례가 대포로 쏜다고 그랬는데 적진에 떨어뜨리는 거고 대포로 쏠 때는 사실 충격이 좀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리 터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심지를 넣은 구멍 이런 데는 약간 약하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거기 뚫은 데 대나무 이렇게 됐으니까.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좀 두껍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 두께를. 그런데 이제 적진에 떨어진 다음에는 뭔가 제대로 확 터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몸체는 좀 얇게 만들었다라고 해서 뭐 이 주저기법으로 만든 것이 이제 몸체고 그 단저기법으로 두들겨서 강하게 만든 것이 이제 뚜껑 부분은 그렇게 했다라는 건데요. 그 여기서 또 혹시 불발탄이 나올까 두려워서 이중으로 심지를 꼽았다라고 이제 이렇게 꽂았다라고도 합니다. 2중, 3중 안전장치를 만들어서 예, 그렇습니다. 했다. 예. 굉장히 그 고심한 흔적이 있는데요. 그럼요. 예. 참 비격진천례 위력이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시한폭탄이라고 아까 했지 않습니까? 이거 보통 적진에 떨어진 직후에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제 뭐 천둥 번개 같은 강력한 폭발을 일으킨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쇠조각계 삼각형의 그 마름쇠라고 하는데 그거를 가득 넣었기 때문에 그거 터지면서 파편이 날아가잖아요. 살상력이 엄청나게 높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살상력이라는 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당대에는 특히나. 근데 이게 그 처음 보는 입장에서는 갑자기 하늘에서 쇳덩이가 툭 떨어진 거잖아요. 이게 뭐야? 그리고 신기해서 가가지고 봤는데 갑자기 터져버리니까. 실제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각종 사례를 보면 비격진천례의 진가를 설명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비격진천례를 경주성 안에, 그러니까 이 외적들한테 이게 탈취를 당했거든요. 경주성이. 네네. 그 안에 떨어졌다. 성을 점령하고 있던 외적은 떨어진 비격진천례를 앞다퉈 구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들이 이 비격진천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신기해하면서 이리저리 굴려보다가 갑자기 폭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고 쇳조각이 별처럼 부서져서 흩어졌다.
그러면서 이 파편을 맞고 즉사한 자가 20에서 30명 정도가 됐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외적이 이튿날 이 성을 비운 채 도주함으로써 우리가 경주를 수복했다라는 기록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 집중 포화를 쏟아부은 게 아니라 한 방 쐈는데 도망갔다고? 왜 무서워서?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해서 한 방이 아니라 뭐 몇 발 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유성룡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격진철례포 하나의 위력이 수천 명의 군사보다 낫다라고 신기하고 열려실 기술이라는 책은 외적들은 그저 귀신의 조화라고 하면서 성을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기록을 했는데요. 일본군들이 비격진철례를 귀신 폭탄이라고 해서 부들부들 떨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좋은 무기를 그냥 경주성 한 곳에서만 사용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진주대첩 이때도 이제 합격한 공을 세웠고 비격진철례를 맞아 넘어져 죽은 적군의 시체가 수도 없이 쌓였다라는 보고가 이제 학봉 김성일이 이제 보고를 했고요. 행주산성 전투, 그다음에 남원성 전투 이런 데서도 비격진철례로 적군을 막았다라는 기록이 계속 나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아니 뭐 일주일 만에 그냥 우리 한성까지 그냥 그럼요. 막 진격해서 들어올 정도로 그 정도였는데 이런 무기가 막 갑자기 떨어지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일본 측 기록인 정한위략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렇게 써요. 적진에서 괴물체가 날아와서 땅에 떨어져서 우리 군사들이 그러니까 외적들이죠. 빙 둘러서서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폭발을 해서 소리가 천지를 흔들고 철편이 별가루처럼 흩어져서 맞은 자는 즉사하고 맞지 않은 자는 넘어졌다라고 했고요. 일본의 병기 전문가가 있습니다. 아리마 세이오도 비격진철례의 발화장치는 매우 교묘하다라고 하면서 그것은 화공술로서 일대 획기적인 진보다라고 뭐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런 첨단 무기를 개발한 분이 아까 성함이 이장손이라고 하셨나요? 그래서 겨우 선조 수정실록에 1592년 9월 1일자에 경주성 전투의 전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이 전투를 지휘한 경상 좌도 병마 절도사인 박진을 종이품 가선대부로 승진시킨다라는 내용만 잔뜩 적어놔요. 그런 다음에 기사의 말미에 실록을 쓴 사관의 이른바 평가, 부연 설명으로 등장을 하는데 글씨도 사관의 평론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은 글씨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가로 열고 닫고 이런 건데 비격진철례는 이장수인 처음으로 개발했고 진철례를 대포에 발사하면 500에서 600보 날라가 떨어지고 얼마 있다가 화약이 안에서 폭발하기 때문에 적진을 함락시키는 데는 가장 좋은 무기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짧게 소개를 합니다. 근데 달랑 그 내용밖에 없어요. 생물 연도도 없고 가문도 이력도 이제 뭐 물음표로 남았을 뿐인데 사실 이장선뿐이 아니고요. 중국에서 목화를 몰래 들여온 문익점이라는 분은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염초 제조 서적을 몰래 가져와서 염초 문제를 단박에 해결했던 역관 김진남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우리가 교과서를 잘못 배운 것 같은데. 사실 김진남이라는 분도 대단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신전 자초방을 편찬했기 뿐만 아니라 청나라와의 국경 교섭에서 백두산에 정계비를 세우는데도 뭐 역관으로서 큰 공을 세웠던 분인데 그러니까 숙종이 그렇지 않아도 이제 신전 자초방 편찬 때 이분을 중용하라고 했습니다. 크게 쓰려고 했었는데 이 신하들이 또 난리를 치죠. 역관에게 그런 중책을 맡길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대관들의 반대 상소가 빗발쳐갖고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직으로 이제 기용되는 그런 서름을 당하기도 했죠. 우리가 이런 분들을 조금만 더 대접했더라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진주박물관 특별전에 출품되는 각종 총통을 보면 기술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이게 실록이라든가 다른 문헌에는 기록되지 않은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사실은 뭐 책임도 져야 되고 뭐 혹시 뭐 무기를 딴 데 팔까봐 두려워서 이제 썼다고 해서 책임 추궁용은 있지만 뭐 천중원이라든가 금우경이라든가 막금이라든가 신산, 희손, 준금, 헌호말 뭐 이런 사람들의 이름들이 써 있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이름 없이 조선 무기의 제작을 위해서 애쓴 분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선시대 때 그때 임진왜란 때 사용했던 무기가 많이 남아 있어요. 저기 진주박물관 가면은 그래도 총통 같은 거 꽤 많이 남아 있고요. 거기서 이게 다 조선시대 무기들은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격진천례도. 예, 비격진천례도 거기 있습니다. 아, 그래요? 거기서 이제 다 이 보존과학하고 뭐 과학적 분석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아, 그렇군요. 뭐 이건 어떤 무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우리의 지혜를 우리 조상님들이 갖고 계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술자들에 대한 이름을 좀 우리가 많이
기억하고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흔적의 역사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기환 히스토리텔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영화에 대해 자팍다식한 대화를 나눌 이다혜입니다. 이번 주에 이야기하고 있는 영화는 워쇼스키 자매가 연출하고 키아누 리브스, 로렌스 피시번, 캐리앤 모스 주연의 1999